그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다 받으면 전체가 다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유튜브를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인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산식 자체는 복잡하기 때문에 산식 같은 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고 내용만 한번 전달드리겠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회사 내에서 연구인력과 관련된 개발비가 있다고 하면은 해당 금액의 25% 정도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앞서 박쌤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얼마의 세액공제를 받는지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대표님들께서 아셔야 할 게, 실제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고 나서 나중에 세무조사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경비를 부인하게 되면 부인되는 금액에 법인세율을 곱한 것만큼만 세액이 추징이 되지만, 이런 세액공제들은 그 금액이 부인을 당하게 되면 그 금액 100%가 다 추징세액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될 세액공제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어떠한 경우에 문제가 되냐면, 실제 세무조사 때 연구 관련된 메일 보고일지를 조사관님들이 보셨을 때 거기에 연구소 인원이라고 적혀있는 인원이 연구일지에 연구가 아니라 어디 출장을 가서 AS를 해줬다, 기계를. 그런 식으로 AS에 관련된, AS는 연구와 관련된 활동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의 겸업을 한 내용이 있으면 그 인원에 해당하는 급여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은 것을 다 부인해버리는 그러한 세무조사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연구소에서 회사의 업무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인력 개발비에 관련돼 가지고 회사 매출을 증진을 시키는 연구 개발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점을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따라서 연구 관련된 보고서들을 반드시 구비해 주시고, 구비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해당 보고서 내에는 해당 연구가 실질적으로 매출과 관련 있는 연구였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입증된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장점은 그 외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해당하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의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 세액 정도는 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최저한세인데, 그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다 받으면 전체가 다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농특세를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고용중대 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렇게 되면 20만 원의 농특세를 내야 되는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이러한 농특세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게 두 번째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역시 대표적인 세액공제 중에 하나인데,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해당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를 하였다라고 하면은 해당 증가된 인원수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금액을 말씀을 드리기는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수도권인지 수도권 외에 있는지, 그리고 중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대기업인지에 따라서 해당 액수가 달라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청년인 경우에는 400만 원에서부터 1200만 원까지, 그리고 청년 외에 대해서는 450만 원에서 770만 원까지 한 명 증가할 때마다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당 공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년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대기업에 대해서는 2년까지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같은 세액공제액을 한 번 받게 되면 그 동일한 액수를 총 중소기업은 3번이나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큰 세액공제 혜택이거든요. 이러한 혜택들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히 어떠한 요건들을 갖춰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방금 박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등, 청년 외, 이런 개념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만 15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청년들,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 등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청년에 들어가게 되고, 청년 외의 근로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청년 근로자 수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시 근로자라고 하면 특이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청년 등 근로자와 청년 외 근로자의 합계액을 상시 근로자 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워낙 혜택이 많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일정 사후관리를 갖춰야지만 계속 세액공제를 유지를 하게 돼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고용증대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고용증대를 받은 인원수가 그 과세기간
이후에 2년 동안 계속 유지 또는 증가가 돼야지만 기존의 세액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다시 토해내지도 않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인원이 청년 또는 청년 외의 인원이 줄어들게 된다면 그러면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액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세액공제를 적용하시고 나서는 그걸로 인원수를 신경 안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2년 동안은 매년 우리 회사에 고용돼 인원이 얼마가 있는지를 계속 계산을 해보시면서 사후관리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진의 세액공제와 기본적인 틀은 똑같은데요. 해당 연도 상시 근로자의 수가 직전 연도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 같은 사회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청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인원수가 증가한 인원에 대해서 사회보험료를 부담했다? 그럼 100%를 공제를 해주고요. 청년 외의 인원수가 증가했다? 그럼 증가한 인원수에 대한 사회보험료 납부하신 금액의 50%를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고용증대가 되면 고용증대한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 그리고 그 인원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서 말씀드리는 그 청년 그리고 청년 외의 개념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고용증대에서 말씀드린 청년과 청년 외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특징은 기존에는 원래 이 세액공제는 사후관리가 없었습니다. 한 번 받으면 그 인원수가 줄든 늘든 계속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한번 받은 걸 토해내지 않았는데 이제 2022년도 기속분에 대한 신고분부터는 2년간의 사후관리가 똑같이 고용증대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 점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는 연구소를 설립했을 때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그리고 고용된 인원이 증가했을 때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대표님들께서 절세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 외에도 세액공제는 정말 많습니다. 너무 많죠. 투자세액공제라고 해서 투자한 기계 설비를 사게 되면은 그 사용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또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또 많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요 세 가지의 세액공제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많은 절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절세생활 하세요.